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알파골 김우림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브레인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네, 제가 그룹까지는 어떻게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브레인 이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끄럽냐? 많이 부끄러운데요. 네가 진행해. 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지배구조의 핵심,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관련된 내용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몽구 회장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금요일 날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같이 지배구조와 좀 딱 붙어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장중 1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거래도 엄청나게 폭발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고점 대비해서 다 내려오면서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거의 보합까지 밀렸다가 또 7% 상승으로 끝났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요. 뭐 물론 공시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고 여러 언론들의 뭐 기사를 종합해 보면 뭐 실제로 가족 중에 아직 외국 나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이 현대가 분들은 또 현대 아산병원 VIP실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뭔가 동향을 또 살펴봤을 때도 그렇게 뭐 큰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연세가 뭐 이 정몽구 회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연세와 관련된 그런 변동성은 앞으로 좀 열려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아직 그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뭐 주주환원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중에 루머로 이런 것들이 퍼지니까 결국은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인 게 아니고 가장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움직이는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가 움직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하루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배구조 얘기에 또 현대모비스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현대차 그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MK 그다음에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다 합쳐도 소위 최대 주주의 지분이 현대차, 기아차에 얼마 안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까지 소위 이제 빅3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세 개 기업이 서로 물리고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고 기아차가 또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고 중간에 또 여러 기업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지분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소위 10대 그룹 중에 대부분의 그룹들이 지주사를 통해서 하든 지주회사를 통해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지분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황인데 가장 이제 큰 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과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게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라고 하는 핵심 두 기업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좀 낮은 편입니다. 법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뭐 상속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돼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그 빅3 중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향후 이제 지주회사의 어떤 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현대차가 그룹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바꾸면 현대모비스를 축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꽤 많았고요. 뭐 시나리오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이 빅3를 세 개를 다 반으로 쪼개서 지주회사 하나로 합치고 나머지 세 개를 뭐 자회사로 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어차피 이제 물려받을 분은 정의선 회장이니까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가장 많은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모비스를 반으로 쪼개서 글로비스랑 합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 관련된 지배구조 얘기만 나오면 모비스하고 글로비스의 주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썩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이거 이런 시나리오는 알겠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설을 쓰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원래 그렇죠. 소설가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몽구 회장의 건강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정몽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상속세 문제잖아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상속세 낼 돈이 있나요? 현대차 그룹은 돈이 많은데 정의선 회장이 돈이 많은지는 뭐 이분도 관련된 지분 다 팔아서 또 그 상속세를 내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이재용 회장처럼 뭐 편법에 가까운 뭐 합병을 하든지 그럼 뭐 또 감옥 한번 갔다 오셔야 되고 그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무리하게 한다.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의 핵이 되는 회사들의 지분을 사들여야 되는데 상속세 낼 돈도 없는 사람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딘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계속 시장에서 더 소설을 쓰는 게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이런 배당이라도 많이 받았어. 근데 원래 지분이 낮은데 배당을 많이 주면 뭐 하겠어요? 지분이 지금 그러니까요. 1%가 안 되는데. 네. 주꾸리만큼 있는 지분에서 배당 많이 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갖고 있는 거 그나마 글로비스 정도 좀 의미 있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옛날 구글이 갖고 있던 이 로봇계 회사 가지고 있던 지분을 그때 산 것도 조금 뭔가 이게 너무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향후 이 뭐 상속세라든지 지배구조를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걸 팔면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회장이 가진 게 없다.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룹 회장에 비해서는 얘기죠. 우리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교 불가잖아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분이 그나마 갖고 있는 게 그 빅3 중에서 지분이 다 뭐 1%, 0.몇 %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다 50조 넘는 그런 기업들의 뭐 1%니까 엄청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정몽구 회장 지분이 한 7%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뭐 상속받는데도 상속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미래 뭐 상속세 낮춰준다 뭐 어쩌죠 얘기 나오지만 그거야 뭐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상속세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까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 지배구조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종 이제 그 현대차 그룹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텐데, 그것도 또 뭐 배임이나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 뭐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진짜 없다는 걸 어디서 또 한 번 찾아볼 수 있냐면요. 정창철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정의선 회장의 장남입니다. 지난 2021년에 아빠차 GV80을 몰고 나가가지고 다리를 건너다가 사고 친 장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창철이 장남이니까 뭔가 현대 상장사에 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장남한테도 지분을 넘겨주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정의선 회장 주머니 사정, 그러니까 주식 관련한 사정은 빠듯하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정찰철이라는 사람이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뭐 후계자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뒷얘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지분은 아주 작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무리수를 써야 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배구조 개편을 안 해도 네.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장재현 사장, 현대차 사장, 요 모든 것을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고, 지금 M&A나 안 그러면 그 각 계열사별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 사업부 조정을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기획실에 있는 김걸 사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걸 사장이 그 관련된 문제를 계속 맡아오면서 한 번도 지배구조 개편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몽구 회장이 돌아가셨다, 요거를 테마로 해서 현대차 계열사들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시장에서 계속 얘기 흘러나오고 있는 건 네. 어쨌든 그 지금 상속을 하던 말던, 아니면 정몽구 회장이 계속 이렇게 뭐 편찮으신 채로 오래 생존해 계시던 그와 상관없이 현대차 그룹도 지배 구조를 뭔가 깔끔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구조보다는 좀 더 구조를 심플하게 바꾸는 것이 낫기는 해요. 좋은 건 다 알죠. 좋은 건 다 아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바꾸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네. 무리하게 뭐 소위 우리가 있는 꼼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범법 사항까지 가면서까지 과연 그런 행위를 할 것이냐, 이건 뭐 쉽지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과거에 비해서 배당금이라든지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많이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대주주가 지분을 적게 가지면서도 최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으면서도 물량이 잠겨있는 자사주 같은 거, 이런 거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이 2분기에 뭔가 조금 실적 발표하면서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시장에 살아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좀 살펴볼게요. 현대차 그룹 중 가장 실망스러운 실적이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7월에는 뭐죠, 하늘 날아다니는 택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뭐 실험 테스트 할 예정이라고 하고. 와, 저는 듣던 중에 UAM이 지금 그 주가 테마 중에 제일 사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UAM, 그러니까 그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비행체죠. 네. 비행체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과 법과 제도, 그리고 운영 시스템이거든요. 자유주행도 똑같죠. 뭐. 네. 근데 그
지금 그게 상용화가 될 수 없는 게 이게 추락을 하면 추락한 이후에 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물릴 것이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는 추락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길로 다니다가 어디 쳐 네, 박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걸로 끝인데 이 비행체는 날아다니다가 추락을 하게 되면 어디에 떨어질지 아무도 맞아. 모르는 뭐 자동차 거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날 수도 그 대형 건물에 특히 떨어지면 큰일 나죠. 있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예. 911 보셨잖아요. 맞아요. 비행기가 그 큰 게 비행기가 큰 거 있잖아요. 들이받았는데도 2대인가 3대 박으니까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체는 추락이 가장 큰 문제인데 추락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건 보험 상품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UAM 상용화는 지금 뭐 어디 뭐 컨설팅 회사들이 2030년, 2040년 얘기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거의 중론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 네. 현대차가 미래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네. 정말 그 그림만 봤을 때는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UAM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요도 있겠지만 공항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할 때 뭐 고속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더 빨리 오고 싶은 사람들을 빠르게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물길로 다니고 그 물길 주변에 큰 어떤 거점들을 만들어서 비행체는 거기서만 내리고 뜨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내 진입까지는 모노레일 같은 걸로 빠르게 좀 나르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현대차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다 좋겠죠. 근데 그거 지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부, 현대차 뭐 관련된 회사들이 다 나눠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더 돈 많이 내냐, 뭐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 가지고 또 하세요일 거예요. 맞아. 지금 뭐 아파트 하나 새로 짓는데도 뭐 10년 걸리는 게 보통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말씀하셨던 대로 UAM은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현대 모비스의 실적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돈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현대 모비스는 크게 보면 AS 부분 실적 있고요. 네. 그다음에 AS면 사후 관리인가요? 그렇죠. 아, 애프터 그냥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네. 예. 근데 AS 부분이 있고 부품 부분이 있는데 부품 부분이 제일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지금 계속 전기차도 뭐 뒤로 좀 미뤄지고 뭐 이러면서 부품 쪽이 좀 올라오나 했더니 안 좋고 근데 AS는 너무 좋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이거 파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익이 잘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쪽 사업분이 이익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AS가 나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어서 시장 예상치를 조금 밑돌긴 했지만 실적이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가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모비스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일 뿐 AS 부분은 굉장히 견조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AS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비용 발생할 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AS 부분의 실적이 견조하게 버텨주고 뭐 전기차가 일단 뭐 하반기에 신제품들 나오면서 조금 받쳐주면 그러면 뭐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질 것은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아, 여기 얘기만 들으면 현대오토에버. 뭐 하는 회사인지 구별이 안 돼요. 네,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무슨 남행연구소도 있고. 연구소는 아시죠? 아, 연구소? 아, 그렇죠. 연구소 근데 남. 이게 지금 현대차 그룹도 네. 뭐 80개가 넘는 그런 계열사들이 쭉 있는 회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만 따져보면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글로비스는 차 나르는 회사, CKD라고 해서 반제품 형태로도 가고 완제품 형태의 차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르는 역할을 하고 물류?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국제 물류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게 글로비스라고 봐야 되고 현대 오토에버는 이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뭐 증권사 보고서에만 보면 계속 여기도 뭐 이제 약간 소설 쓰고 있는 느낌인데 현대차의 소프트웨어의 총괄 회사인 거예요. 아, 많이 소프트웨어 총괄해서 원래 지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지도부터 시작해서 현대차의 다양한 그런 전장 부품들을 소프트웨어 같은 거 업그레이드하고 제공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 낮아 보이는데 테슬라 같이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거 다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다 하고 서비스도 넣고 그 안에 차도 우리가 만들고 물론 차는 잘 만들죠. 그런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저도 현대차 뭐 지금 15년 넘게 타지만 좀 제 생각에는 별론데 어쨌든 현대 오토에버에서 미래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을 다 한다고 해요. 그걸 이제 담당하는 회사가 오토에버고요. 네. 그다음에 뭐 모비스는 AS하고 부품 담당하는 회사. 근데 부품은 여기는 그냥 부품은 아니고 모듈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에서 부품 가져다가 자동차를 모듈화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이 모듈화된 걸 최종 조립하는 게 자동차 회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순정 부품 도장 찍어주는 회사군요.
그건 조금 너무 너무 갔나요? 낮춰보시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하도 순정부품에서 그죠. 그러니까 자체 기술 개발하는 것도 있고 자체 부품도 있지만 여러 부품들을 가져다가 하나의 어셈블리 형태로 모듈화해서 그 모듈을 이제 조립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듈화를 하면 아무래도 공정이 줄어들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미래 테슬라처럼 전체를 다 그렇게 하나의 통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듈화 전략 자체를 갖고 있는 게 모비스고요. 뭐 기아차, 현대차는 각종 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되어 있진 않지만 현대캐피탈이 할부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줄기를 보면 뭐 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인천제철이었던 제철사 하나를 인수를 해서 현대제철이라고 해서 옛날에 원래 여기 봉영광이나 만드는 업체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당진제철소에 고로까지 끌고 와서 자동차용 강판을 일부 만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은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를 만드는 앞단부터 거의 끝단까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수많은 부품사와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주목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앞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현대모비스로 주주 환원책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일정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현대차가 인도 IPO 때문에 인도 시장에 현대차 지금 상장한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장하자마자 현금이 한 3조 정도 생기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뭐 30조 이상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상장하면 현대차 주가는 한 20%, 30% 올라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건 일단 상장해 봐야죠. 어쨌든 그 인도 상장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도 돈 쓸 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배터리도 현대차는 솔직히 내재화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맞아요.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시설 투자 이런 것도 많이 드니까 기존의 공장들 지금 늘려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것까지 짓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기아 EV3를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엔솔과 조인트에서 한 그 배터리 회사의 NCM 배터리가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납품을 한 것으로 그렇죠. 보여요. 그래서 그렇죠. 차 가격을 확 낮췄죠. 네, 낮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인트 벤처에도 돈 써야죠. 그 다음에 차 개발하는 데도 돈 써야죠. 수소차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과 계속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이것도 연구하고 있죠. 싱가포르에 또 연구소 또 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까지 자기들이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나름 현금은 꽤 있는 편이지만 이런 데다 투자하려면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들 분할 상장을 통해서 옛날에 LG 엔솔처럼 뭐 이렇게 물적 분할 같은 거 하면 쉬운데 그거 하면 또 이제 엄청나게 욕먹고 주가 같이 떨어지니까 이제 인도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상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의 주주 환원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다른 회사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평가된 것이 재평가되거나 비슷한 레벨로 올라올 가능성은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회사에 배당을 다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좀 더 올라온다면 배당을 좀 더 높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사주 매입 같은 형태로 해서 지금 그나마 정몽구 회장과 이 정의선 회장이 가장 지분율이 높은 현대모비스의 장악력을 좀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점,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더 모멘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지금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그러니까요. 돼요? 제일 중요해. 지금 현대모비스의 가치가요. PBR, 그러니까 자산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0.5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PER 관점에서는 아직도 싸거든요. 기아차 5배, 현대차 6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글로벌 평균입니다. 지금 뭐 다른 회사들, 뭐 1위인 도요다가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막 7배 수준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뭐 르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도 다 기껏 비싸봐야 6배, 4배예요. 네. 그러니까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어느 정도 밸류를 시장 평균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이 그 시장 평균을 넘을 정도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자동차, 레거시 자동차들의 밸류에이션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기는 금리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판매량이 예전처럼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테니까 뭐 이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일정 부분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레벨업, 실적이 올라가면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사장이 좀 힘을 내긴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실을
그룹기획실에 있는 김건 사장.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로 가면서 이제 부품사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부품 수가 한 3만 개 어.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이브리드로 가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인데 전기차로 가면서 부품 수가 확 줄어요. 한 절반 수준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마진율을 내지 못했는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내려오면서 전기차에서도 이제 마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은 게 뭔가 꺾일 만한 시점에 뭐가 하나씩 툭툭 나와줘요. 그러니까 지금 뭐 SUV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싼 차가 잘 팔려서 이익이 올라가는 시점이 끝날 때쯤에서 전기차가 터졌고요. 네. 전기차가 캐즘이 왔다 그래서 이게 떨어질 만한 시점에서 하이브리드가 또 터졌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잘 방어해주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조금 미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과연 다른 레거시 자동차들 비해서 아주 뛰어난 점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김건 사장이 확실하게 뭔가 구조 조정을 통해서 뭔가를 뽑아내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미래 그림들, 특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와 KT와 함께 계속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미래 기술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베팅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 완전 땡큐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현대차가 바란 건 아니죠. 뭐 지금 원래 갖고 있던 그 정부 쪽 지분이 팔리면서 현대차가 억지로 지금 1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거 갖고 아마 또 공정위 가고도 뭐 10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향후 이제 또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억지로 KT의 최대 주주 자리를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건 뭐 KT 같은 회사를 언제 최대 주주가 되겠어? 아니 그리고 KT하고 지금 협업할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5G망 안에서 무언가 이 자율주행을 엮어내는 그런 기술들은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네이버랑도 과거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꾸준하게 좀 협업을 해왔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는 또 그것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자기가 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내려면 말씀하셨던 김건 사장이 해야 될 일은 너무 많다.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의선 회장이 의외로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올라가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주가 관련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신경 쓰고 챙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